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다른 나라가 따라잡는다. 이거는 그냥 죄송하지만 불가능해요. 중국이 혼자서 이미 공급망을 완벽하게 구축해 놓고 AI까지 붙어버렸어요. 미국은요. 지금 테크 없으면 안 돼요. 제조업 지금 뭐 달러로 달러로 살릴 수 있었으면 진작 살렸어요. 안 돼요. 그 매크로 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얘기지. 그거 듣지 마세요. 달러가 무슨 제조업을 살립니까? 미국에서 이렇게 늙은 나라에서 다시 제조업을 부활시킨다? 이건 저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없었다면. 이호석 아카데미 대표 이호석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저는 좀 과장하면 운명하고도 결정이 돼 있는 매우 중요한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업 하나가 그 네. 정도의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까지도 평가를 하고 있어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업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투자자분들은 그냥 좋다더라 그러면서 이제 사시거나 아니면 비싸다. 네. 그러고 보지도 않으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사실 이 기업은 그냥 그렇게 내버려둘 기업이 아니에요. 네. 너무너무 중요한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오늘은 제가 이제 이호석 아카데미라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올려놓는 글이 있어요. 근데 이제 네. 제가 인포맥스 발표용으로 따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제가 무료로 공개해놨으니까 밑에 댓글을 통해서 그냥 보시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정리를 다 해놨어요. 일단 투자자분들이 팔란티어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야 비싸다며 엄청 비싸다던데 뭐 400배라던데 그거 PER? 뭐 된소리를 친다든지 아니면 그 뭐 방산업체라며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니까 뭐 좋겠네 뭐 이런 정도 아니면 조금 더 아시는 분은 AI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하던데 하드웨어가 아니고 소프트웨어 뭐 있나 보네 뭐 이런 느낌. 그리고 이제 뭐 조금 더 아시는 분들은 이제 피터 틸이 무슨 마피아 페이팔 마피아에 있다던데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이제 또 도지 이야기가 또 있고 조금 더 아시는 분은 이제 워프스피드라는 그런 내용들까지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종합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네.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중국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중국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야 돼요. 자, 이게 제가 유튜브 출연을 했던 모든 출연을 통틀어가지고 조회수가 가장 많이 나왔던 영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인포맥스에 나왔던, 그 쇼츠인데요. 네. 네. 네, 여기 보니까 273만 회. 와. 네. 엄청나게 많이 나왔네요, 저게. 네. 근데 이 얘기가 뭐였냐면은 그거였습니다. 시진핑이, 그 자국의 제조업 회사, 공장장들한테 네. 야, 니네들이 왜 문을 닫냐? 한국에 있는 공장 문을 닫게 해야지. 엄청나게 보조금을 주면서 전 세계에 있는 제조업을 말살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4개월 전에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사실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로봇이죠. 로봇? 이 그림 보시면 장난 아니잖아요. 유니트리라는 이제 로봇인데 중국 기업이겠네요. 중국 기업이죠. 그리고 이 기업이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다는 게 더 놀랍죠. 지금 2년 정도밖에 안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유니트리라고 해서 찾아보시면, 유니트리. 네. 유니트리. 장난 아니에요. 이 로봇을 만들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좌절감을 주는 회사입니다. 나 그만할래, 나. 이런 느낌인 거예요. 기술력이 그만큼 거의 압도적인 차이를 난다는 압도적이에요. 거예요. 너무 압도적인 거죠.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중국의 제조업이 장난 아닙니다라는 걸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무슨 제가 친중이어서 혹은 중국의 편향적이어서 그런 얘기 전혀 아니고요. 이게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은 이미 우리나라하고는 아예 비교조차 할 수도 없고요. 전 세계의 어떤 나라랑도 비교할 수도 없고요. 미국과 일본과 유럽을 전부 다 합쳐도 이기고 절대 뒤집히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한 게 아니고 레이 달리오가 했거든요. 레이 달리오 2월 달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발끈한 사람이 있죠. 여기 그림 보시면 일론 머스크가 형님 잘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발끈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제 이야기가 좀 흥미로워서 그 내용을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레이 달리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평생에 미국이 중국을 제조업에서 따라잡는 거, 그거는 내 눈 감기 전에는 못 볼 것 같다. 어때요? 그럴 것 같나요? 아니면은 너무 과도한가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좀 숫자를 말씀드리면은 전 세계 제조의 33%를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 일본, 유럽이 다 합친 제조업의 경쟁력보다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어떻게 중국을 따라가냐. 이 말에 대해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아니다. 내가 최근에 그록한테 물어봤는데 네. 그거 아니었어. 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이 아니다. 레이 달리오 형이 뭔가 좀 다른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자, 일단 그록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죠. 33% 아니고요. 30% 아니면 29% 정도 됩니다. 차이는 그렇게 많지는 네, 유의미하지 어쨌든 뭐 않네요. 차이가 좀 있다. 그리고 미국이랑 비교하면 어때? 미국은 한 18%. 그러면 거의 뭐 1.7배네요. 2배 가까이 네. 차이가 난다고 그룹도 얘기를 한 겁니다. 유럽, 미국, 일본 합치면 그래도 중국한테 안 돼? 중국보단 더 커. 라고 내려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38, 29 그러니까 중국은 좀 줄었고 이거 다 합치면은 좀 늘었지만 느낌은 어떠신가요? 이게 뭔가 이겼는데 진 느낌. 그렇죠. 원래는 뭐 승부하려면 다이다이로 붙어야 그렇지. 되는데. 셋이 다 합치지도 3대1로 않을 뿐만 아니라 하면은 셋이 다 합쳐도 되게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레이 달리오가 이렇게 일론 머스크한테 고맙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가볍게 이제 이 논란이 이제 끝내버렸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원래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만드는 제조업 품목이 잘 아시겠지만 뭐 테무 보시면 알잖아요. 네. 엄청나게 싸거든요. 근데 이게 그 단가를, 그러니까 금액 기준으로 보니까 저렇게 되는 거지. 만약에 물량으로 생각해 보면 저 비중은 아닐걸. 전 세계에 있는 물건에 누가 만드는지 양으로 따져보면 중국 절대 못 따라갈 텐데 네. 이 숫자로도 어차피 안 돼. 그러니까 중국의 제조업에 대해서 더 이상 이런 얘기를 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해 주신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죠. 아니 뭐 중국 대단한 거 알겠는데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 난리를 치는 거냐.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이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이 그림 한번 보실까요? 자, 이 그림은요. 여기 이제 진한 색깔일수록 큰 산업단지를 의미하고요. 옅은 이제 동그라미일수록 작은 산업단지를 의미해요. 그래서 옅은 색깔 하나, 가장 옅은 게 우리나라 이제 창원 정도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자세히 보시면 이게 이 중국 지도인가요? 네, 중국 지도인데 네. 이게 빨간색 이거 보면 6개 있는 거예요. 창원이 6개, 창원이 5개. 이게 보이시나요? 이게 네네네. 압도적인 거죠. 압도적인 거. 우리나라의 창원 규모가 수천 개 있는 거예요. 수천 개. 예, 수천 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그림 말고 그 다음 그림이 사실 더 놀라운데 제가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야, 좀 뭐예요, 저게? 이건 고속철도입니다. 2008 2008년의 고속철도와 2024년의 고속철도죠. 인프라가 뭐 엄청나게 많이 발전을 했네요, 딱. 네, 봐도. 그러니까 이제 산업 단지가 따로 노는 게 아니고 모든 산업 단지가 고속철도로 촘촘하게 연결돼 있다라는 거죠. 촘촘하게. 그래서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다른 나라가 따라잡는다. 이거는 그냥 죄송하지만 불가능해요. 잘 생각해 볼까요? 우리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을 때가 언제죠? 코로나 때였습니다. 코로나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야 이거 뭐 중국에서 저 마스크 안 준다고 하니까 큰일 나네 이거. 네. 우리도 지금 마스크를 만들어야 되고 뭐 또 만들어야지. 중국한테 의존하다 큰일 나겠다라고 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의 제조업을 말살시키기 위한 전략을 쓰기 위해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디커플링, 네. 왕따시키겠다 얘를. 그리고 이제 디리스킹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이 그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죠. 중국이 혼자서 이미 공급망을 완벽하게 구축해 놓고 다른 나라는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죠. 우왕좌왕.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너 나한테 물건 줄 수 있니? 안 돼. 왜 안 되는 거야? 뭐 전화했다가 물건을 배로 받으려고 그랬는데 뭐 관세는 어떻게 되고 막 우왕좌왕하는 동안에 중국은 완벽하게 그냥 공급망을 짜버렸다는 얘기예요. 사실상 다른 나라가 중국을 왕따시킨 게 아니라 중국이 그냥 다른 나라들 전부 다 왕따시킨 걸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중국이 전 세계를 왕따시킨 거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적어도 제조업과 관련돼서는. 그리고 그 숫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미국과 일본과 유럽 전체를 합친 것보다도 더 크거나 혹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육박할 정도가 됐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고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제 중국이 AI 같이 붙어버렸어요. 네. 그런 제조업 상황에서 AI가 붙어버린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무시무시한 이유가 얼마 전에 샤오미에서 이제 발표했던 그 해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거의 뭐 1000만 회예요, 조회수가. 한번 찾아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름은 다크 팩토리입니다. 불을 꺼놔요.
24시간 로봇에 의해서 모든 공장이 돌아갑니다. 아, 그러니까 불 꺼놔도 어차피 로봇이 하니까 돌아간다 이런 거죠. 그래서 찾아보면 뭐 만드는 거? 자동차 만드는 그쵸. 건가요? 그러니까 샤오미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 영상 자체가 주는 공포감이 너무너무 심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중국이 제조업을 하는데 중국이 하고 있는 거를 우리나라가 한다? 아, 이거는 되게 생각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결론을 이제 소결론을 좀 내면 네. 팔런트 얘기한다든지 중국 얘기. 왜 중국 얘기를 했냐면은 제조업은 중국을 따라갈 수가 이미 없다라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방식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중국은 이미 공급 과잉인데 계속 공급 과잉을 더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273만에 했던 그 영상에서 제가 주장했던 거는 아니 근데 계속 공장을 더 돌리려고 하냐면 어떡해.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은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이 상황을 보고 이 상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관세를 어떻게든 때려가지고 이거 못 나오게 만들어야 된다. 네. 어떻게든. 두 번째는 미국도 제조업을 어떻게 좀 부활을 하면 안 되겠냐. 네. 요 얘기 이제 두 가지인 거죠. 첫 번째 지금 이제 미국에서 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둘 다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좀 뭐 들으시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야, 중국에다 관세를 뭐 100% 때리놨는데 괜찮은 거죠. 가격이 너무 싸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제 이제 중국의 전문가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게 이런 거죠. 중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 뭐 샤오미나 BYD 같은 회사가 중국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게 쌀까요? 아니면 이 자동차를 홍콩에다 파는 게 쌀까요? 중국에서 파는 거랑 홍콩에서 파는 거 똑같은 제품이라고 한다면 홍콩에서 파는 게 더 싸요. 아, 비싸요. 홍콩이 더 비싸요. 이게 한 뭐 4천만 원 정도 되면 여기는 6천만 원에 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상징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죠. 우리나라는 좀 하고 그렇죠. 미국에는 더 좋은 제품을 더 더 싸게 싸게. 팔고. 근데 이 이유가 뭐냐는 걸 생각해 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이제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중국은 마치 우리나라의 양궁 대표 선수 같은 느낌인 거죠. 우리나라에서 양궁 대표 선수가 되면 전 세계 그냥 전 세계 1등 되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중국에서 1등 한다? 그러면 전 세계 1등인 거예요. 제조업에서 단가를 낮춰서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와 관련해서는 중국에선 너무나도 심각하게 많은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살아남아서 야 그럼 너는 그냥 1등. 여기서 4천만 원에 판대 여기서는 6천만 원을 사도 딴 데는 그 정도면 8천만 원 1억이야. 요런 정도 느낌이라는 거죠. 여기 안에서 살아남아서 밖으로 나오면 그냥 바로 팔리는. 근데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지만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이 관세를 막 미국처럼 과감하게 하기가 좀 어려운 이유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중국한테 관세를 때리면은 중국이 유럽 제품에 관세를 때린다? 아, 그럼 유럽이 진짜 심각해지거든요. 그 관세를 못 때리는 거죠. 우리나라도 관세를 이러려고 하다가도 또 이제 보복이 무서워서 이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대1로 이제 다이다이로 이렇게 싸움을 하게 되면 미국 정도 되면 이제 중국이랑 한번 붙어보자 하는데 뭐 다른 어떤 나라도 중국이랑 1대1로 붙었을 때 야, 뭐 어떻게 해봐? 뭐 이러면 관세를 세게 붙이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에는 중국에 있는 제품들이 밖으로 새어나올 수밖에 없다. 이미 뭐 태국뿐만 아니라 뭐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들이 이제 새어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어떻게든 관세로 막아보려고 하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미국의 제조업을 이제 부활시켜야 됩니다. 자, 그럼 미국 얘기를 좀 넘어가 볼게요. 네. 자, 그럼 반면에 이제 중국 이야기를 한참 했는데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제 미국의 제조업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저기가 어딘가요? 저기는? 이 US 스틸인데요. 네. 네, 어떤 느낌이신가요? 네. 굉장히 낙화된 느낌인데요. 네, 되게 네. 오래된 그 공장 같은 이걸로 느낌. 뭘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네. 이걸로 뭘 할 수는 있나? 요 그림 한번 보실까요? 네. 요런 느낌인 거죠. 네. 이 녹이 거의 들어가지고 지금 돌아가긴 하는 건가? 뭐 70년대, 60년대 지었던 그 공장 느낌인데. 그런 상황에서 인건비는 엄청 비싸고 네. 제조업을 살리겠다고 얘기한 게 저는 이제 뭐 제조업을 위해서 그 수출을 위해서 달러를 약세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론 차이가 나는데 무슨 달러가 가지고 비교가 안 돼요. 달러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 수 있는 네. 그런 경쟁력이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뭐 중국 승, 미국 뭐 패 이렇게 끝나는 거냐? 그런 얘기를 하려고 온 건 아니겠죠. 네.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얘기가 중요한데요. 만약에 미국에서 이렇게 늙은 나라에서 다시 제조업을 부활시킨다? 이건 저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없었다면, 만약에 팔란티어가 없었다면, 그냥 불가능해요. 아예 불가능. 예, 근데 일론 머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팔란티어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희망이 있다.
그래서 제가 팔란티어 얘기를 설명할 때 네.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중국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압도적으로 제일 잘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 싸게 잘 만드는 나라예요. 그게 뭐 AI도 그렇고 뭐 자동차도 그렇고 다른 그렇죠. 제품들도 생각할 다. 수 있는 것들은. 아, 근데 미국은 어떠냐면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나라예요. 와, 야, 그 생각을 어떻게 했지? 이런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여기 가면 중국이 이렇게 따라오죠. 근데 한 번 더 미국이 이렇게 가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거죠. 그 스페이스X가 이제 로봇 발사와 관련돼서 발사를 하는데 비용이 들잖아요. 그러면 중국도 열심히 따라간 겁니다. 미국보다 더 많은 우주선을 발사할 거야 이러면서 인공위성을 발사할 거야 그러면서 막 연구해가지고 더 그 오차 없이 오류 없이 이렇게 하려고 막 해요. 그래서 발사 비용을 거의 미국과 대등하거나 더 싸게도 발사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놔요. 네. 그러면 미국이 어떻게 하냐면은 한 번 더 다시 착륙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상상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면 3번 쓰면은 그냥 단가가 3분의 1이 돼버리는 거야. 4번 쓰면 4분의 1이 되는 그렇죠. 거고. 그걸 어떻게 따라가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움직임을 미국은 보여왔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테슬라가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일론 머스크가 내가 이거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거 이제부터는 공개를 안 해야 될 것 같아. 중국이 너무 빨리 따라와. 왜냐면 내가 이렇게 가면 쑥 따라오고 이렇게 가면 쑥 따라오니까 난 이제 더 이상 공개 안 해.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은 없었던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인 거고 중국은 샤샤샥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스케일이나 모든 면에서 지금 중국이 너무 완벽하게 지금 공급망이 짜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지금 제조업에서 다시 경쟁률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랑 팔란티어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제 미국을 보면서 생각했던 거는 뭐냐면은 미국의 권력이요 테크로 이전됐어요. 미국은 누구 나라야? 미국의 짱이 누구야? 테크 회사들인 거예요. 이미 그렇게 게임 끝났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금융회사들이 골드만삭스 출신들이 회전문 인사로 어떻게 해가지고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끝났어요. 테크 회사들이 다 잡은 겁니다. 이게 무슨 뭐 페이팔 마피아라고 해도 되고 뭐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해도 다 되는데 어쨌든 테크 회사로 많이 넘어갔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어제 제가 이제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이제 작년 말에 보여드린 그림이긴 한데요. 상당히 의미심장하죠. 뭐냐면은 아니 뭐 미국이 맨날 어떻게 좋냐 미국이 안 좋은 적도 있었지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그림을 보시면 많은 생각이 들죠. 2010년 이후로 단 한 번도 미국이 안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일부 구간에서 안 좋았던 적이 있죠. 하지만 그 규모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결과적으로 누적해서 이런 차이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미국이 60조 거의 비슷했잖아요. 네. 2008년, 2009년에는 60조 달러 가는 동안에 아시아와 유럽은 다 합쳐봤자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지금 요즘에 유럽이 좋다는 얘기 나오지만 그 규모나 이런 걸 보면 이런 의미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냐. 미국만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아니죠. 이렇게 보시면은 테크 기업의 이익과 테크를 제외한 기업의 이익이 2008년 이후로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테크 기업이 돈 다 벌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럼 테크 기업이 왜 어떤 수로 돈을 벌었죠? 제가 이제 이런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은 저는 그냥 자기만의 제국을 만들고 있다라고 네.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 애플이 iOS라는 그 생태계를 만들었잖아요. 경제 생태계거든요. 그 경제 생태계 안에서 경제 활동을 할 때마다 수수료를 내라고 하잖아요. 이거 세금 같지 않으세요? 30%씩 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경쟁을 활동을 할 때마다 부가가치세니 뭐니 하면 세금을 내잖아요. 왜냐면 국가가 이렇게 해주니까 뭐 세금 내는 좋진 않지만 어쨌든 내잖아요. 그러니까 iOS라는 그 생태계 안에서 그 제국을 만들어서 그들만의 나라 혹은 그들만의 제국, 엠파이어를 만들어서 거기 안에 세금 걷고 있다는 거죠. 민간이 그냥 부가가치세를 매기고 그쵸. 있다는 거죠. 민간이 만들어내니까 뭐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요.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아마존도 마찬가지고요.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거죠. 이미 초국가적인 그런 기업이 된 거고 거기서 나온 매출을 보면은 2010년도만 해도 0.2조 달러였어요. 빅테크들의 매출이. 근데 2024년이 되니까 2조 달러가 됩니다. 딱 10배가 오르죠. 그리고 미 정부의 세입,
보면 2010년에는 2.1조였는데 2024년 5조. 그러니까 이게 뭔가 빅테크가 이러다가 빅테크가 걷어들인 세금이 미국의 세금보다 더, 이 정도였어? 그 예전에 10배 정도 차이 났는데 지금 한 2.5배 정도 그렇죠. 격차로 좁혔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보면 모든 경제 활동이 모바일에서 진행되면서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AI에서 진행되면 그리고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로봇을 살 때마다 뭔가 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면 저는 뭐 국가를 초월하는 그런 기업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 근데 그게 반드시 테크 기업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돈을 많이 벌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요. 지금 테크 없으면 안 돼요. 지금 아까 제조업 지금 달러로 달러로 살릴 수 있었으면 진작 살렸어요. 안 돼요. 그 매크로 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얘기지. 그거 듣지 마세요. 달러가 무슨 제조업을 살립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미 이렇게 되는데요. 달러 약세를 추구해서 제조업 살린다. 이거는 달러 현실성이 약세는- 떨어지는 달러 얘기라고. 약세는 아무짝에도 그 제조업이랑 무슨 아무짝에도 관계없는 얘기고요. 결국은 뭐냐면은 테크로 해결해야 됩니다. 테크로. 네. 그러니까 도지에서 최근에 이제 정부 효율부라고 해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추진하고 있는 게 있죠. 어제 이제 영상이 하나 있는데 이 영상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은 여기 이제 트럼프를 포함한 모든 장관들이 일론 머스크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진심으로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이걸로 어떻게 2달 만에 이걸 다 했냐. 대단하다. 그 정부 막 인력 정리 이런 것들이 문제되는 거 그거 다 이거 어떻게 했냐. 진짜 대단하다 너희네 진짜. 테크로 한 거죠.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해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걸 팩트를 주니까 아니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 팩트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테크 회사들이 그걸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고 비용 절감 그리고 앞으로 뭐 예를 들어서 연준도 마찬가지예요. 연준도 지금 늘 하고 싶은 게 뭐죠? 다음 달에 CPI 얼마 나오는지 궁금한 거잖아요. 네. 근데 AI로 맞추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기업들의 경제나 이런 부분들 수요나 이런 거를 AI로 맞추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예측해가지고 그냥 차차차 진행되면 되는 거잖아. 그럼 경기 침체가 없죠. 경기 침체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과잉 생산을 하거나 지나치게 쫄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 않도록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모든 것이 이제 테크를 통해서 이제 된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혹은 트럼프가 진짜 제발 좀 이렇게 해줘라. 안 그러면 나 진짜 우리 지금 중국한테 큰일 났다, 야.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여론도 이렇게 움직여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만약에 도지가 정말 제대로 된 성과를 낸다. 그러면 이제 게임이 좀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것들은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한 20분 정도 지났는데 이제 팔란티어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앞으로 제조업 경쟁력을 가진 걸로 쳐서는 세계 1위 자리를 쉽게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면 미국이 제조업 경쟁력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네. 그게 중국에 없는 팔란티어나 테슬라 테크 같은 테크 기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만약에 아까 보여드렸던 철강 회사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걸로 뭐 해봐야 100년 1000년 돼도 못 쫓아가요 절대. 근데 이거를 아예 판을 뒤집는 게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기가 팩토리를 전 산업으로 확장시키는데 로봇이 들어온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모든 AI가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가정하에 설계하는 거죠. 아예 싹 다. 그냥 처음으로 그냥 다시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만드는 거죠.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달러 약세로 안 돼요. 달러 약세로 안 됩니다. 그럼 팔란티어 얘기를 해볼게요. 네. 팔란티어 밸류에이션이 지금 현재 이제 내년 기준으로 170배 정도 수준입니다. 네. 이 그림 보시면은 이제 170배 정도예요. 근데 이제 내년 정도 되면은 아마 이제 한 100배 초반 정도로 내려올 것 같고 내후년 정도 되면은 90배 이하로도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익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실적 업데이트를 해본 거를 제가 이제 4분기 실적 리뷰도 있었는데 조정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45%입니다. 이게 영업이익률이 23년 4분기부터 시작해서 34%에서 45%까지 영업이익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익률이 좋아지고 있다. 네. 근데 왜 그런가 해서 봤더니 이 회사는 지금 룰 오브 40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룰 오브 40라는 거는 뭐냐면은 성장률 네. 더하기 영업이익률이 40%가 넘으면 야 이게 성장도 많이 하는데 이익도 챙겨?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죠. 더해서 40%가 두 개를 더했을 때 그러니까 영업이익률 그로스 레이트랑 그 생산성이랑 그러니까
다시요. 성장률과 네. 수익성을 더했을 때 40%가 넘냐 이거인 거예요. 팔란티어는 저 숫자 보니까 훨씬 넘네요. 네. 40%. 근데 이제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만약에 지속된다라면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얘는 제국을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왜냐하면 기존의 산업에서는 기존에 우리가 알던 거 가지고는 절대 이 숫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성장이 계속됩니까? 네. 저거 될 것 같으면 딴 애들이 따라할 건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된다라고 하면은 얘는 뭔가 새로운 무엇인가,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무엇인가를 만들었다고 추정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팔란티어의 그 수익률을 볼까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영업이익률과 성장률을 더한 값이 2023년 3분기부터 46, 54, 57, 64, 68, 그리고 지난 분기에 81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숫자가 확인이 되는 동안에는 팔란티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팔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게 만약에 81%에서 내려가면요. 글쎄요, 그 내려가더라도 40% 이하로 내려가지만 않는다면, 40% 기준으로. 왜냐면 40% 이상에서 놀고 있다는 얘기는 네. 뭔가 만들었다는 얘기라니까요. 제국 뭔가 같은 그런 뭔가 것들.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네. 알 수 없는. 왜냐하면 누군가가 저거 나도 팔란티어 나도 하고 싶은데 했다면 영업이익률이 낮아져야 되는 거고, 네. 만약에 시장이 포화됐다면 수익성이, 그러니까 성장률이 낮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유지된다면 계속 가는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를 아시기 위해서는 이 CEO를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이제 알렉스 카프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이제 왜 이렇게 면티만 입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좀 특이하죠. 네. 대표님이 모자티만 입고 다니는 거랑 같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도 이제 네. 아침에 무슨 옷을 입어야 되나 고민하기 싫어가지고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니는데, 이분은 이제 하얀색 면티만 입고 다니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있죠. 작년 9월인데 CNBC랑 인터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뭐 해리스가 어떻게, 뭐 트럼프가 어떻게 당시만 해도 그런 질문을 할 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떤 나라든 미국을 건들면 그냥 세대에 걸쳐서 네. 그냥 엄청나게 그냥 고통스럽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시무시하죠. 네. 아니, 무슨 뭐 회사의 대표가 뭐 이래. 이런 그렇죠. 생각 하실 수 있지만 이 사람의 평소의 생각이 이래요. 평소의 생각이 이렇고 그냥 미국에 그냥 올인돼 있어요. 서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나의 모든 걸 바친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너무 심하네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지만, 근데 제가 아까 중국을 얘기했었잖아요. 중국의 상황, 미국의 상황을 보면 미국은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이렇게 하지만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는 거고요. 조만간에 이 책이 한국어로 번역이 될 예정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알렉산더 카프가 쓴 책이고요. 제목이 이제 기술공화국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하드 파워, 소프트 신뢰, 그리고 미래의 서구의 미래, 뭐 이런 식의 이제 제목인데요.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한마디로 설명하면은 뭐냐면, 이제 더 이상 테크, 기술을 있잖아. 우리 미국의 전략적 자산으로 충분히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안 되는 상황이 됐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팔란티어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온톨로지라는 개념을 아셔야 돼요. 이 온톨로지라는 개념이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알렉스 카프가 철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네네. 매우 철학적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10분 안에 하실 수 10분 있을까요? 안에 최선을 다해서 네. 온톨로지. 그러니까 온톨로지는 여기서 이제 네. 이 배경을 아셨고, 팔란티어가 뭐 대단하길래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을 구해낸다는 거야. 그 온톨로지라는 개념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작년 9월부터 팔란티어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놓은 글도 있으니까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네. 팔란티어 홈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딱 한 줄로 써 있어요. 온톨로지는 세상을 분류한 거다, 카테고라이제이션 한 거다, 라고 돼 있어요. 지금 끝! 뭔 말일까? 저희 근데 직관적으로는 잘 와닿지는 않는 문장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세상을 분류한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네. 제가 이제 설명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팔란티어를 도입을 할까 아니면 다른 거 도입할까 이런 거 고민하셨던 분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되게 복잡한 데이터를 줬더니 다른 소프트웨어는 돌리다가 그냥 멈췄대요. 그냥 이게 파란 화면이 나온 거죠. 네. 더 이상 못하겠어 이러면 뻗어버린 거죠. 근데 팔란티어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 왜 여기는 못했는데 여기 팔란티어 왜 한 거지? 네. 이거는 온톨로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을 잘 분류해 놨기 때문입니다.
자,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생각해 볼까요? 구글에서 뭔가 데이터를 검색하거나 검색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네네. 검색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구글에서 이호석을 검색해. 근데 이호석이 인포맥스에서 나온 걸 검색해. 이호석이 인포맥스에서 뭘 한 걸 검색해.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할 거잖아요. 그럼 이제 구글에서 이제 검색어를 듣고, 아, 그래? 그러면 수도 없이 많은 데이터들을 한 번씩 가가지고 이렇게 찾아보고, 아, 이거 아닌가? 아닌가? 아, 그럼 또 다시 다른 거 네. 해가지고 계속 찾아야 되거든요. 엑셀로 따지면 뭐 5만 줄이 있어. 그러면 1번부터 5만 번까지 계산하고 나서 그 다음 1번부터 5만 번까지 아니야? 또 아니야? 그러면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장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방법이 아니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이 컵을 예를 들면 이 컵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 데이터가 기존에 어떻게 정의를 했었냐면 자 이렇게 이런 컵에 높이가 이렇게 돼 있고 네. 동그라미가 있고 손잡이가 있고 어떻게 돼 있다고 색깔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팔란티어는 온톨로지를 통해서 이렇게 저장해 놓은 거죠. 컵 그냥 두리뭉실하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컵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 높이를 알아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데이터셋은 그 속성에 따라서 체크를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이 진짜 복잡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AI 시대에 좀 더 세상을 잘 이해하는 식으로 네. 데이터를 미리 만약에 정의가 돼 있다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개념이 온톨로지라는 개념이고 그럼 세상을 이런 식으로 정의해 놨다라는 겁니다. 기계가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정의를 해놨다. 이런 개념이 이제 온톨로지인데 조금만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만약에 제가 이제 이호석 아카데미라는 HS 아카데미 회사를 작년에 만들었어요. 네. HS 아카데미를 어떻게 정의해야 될까요? 기계가 알아듣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게 진짜 막막한 거예요. 애매하죠. 네. 도대체 뭐냐?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안 간판을 그래도 달았는데. 지금 네. 시청자분께서 이호석 아카데미는 뭐 하는 데냐고 네. 여쭤보셨어요. 네네. 지금 답변이 나오겠네요. 네네. 네. 대한민국 넘버원 투자 교육 아카데미를 지향하는 회사입니다. 네. 이호석 대표님의 네. 인사이트가 가득 담긴 영상들이 네. 아주 빈번하게 올라오는 네.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네. 정의를 해보자는 거죠, 회사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냥 물건 말고 컵 말고 네. 추상적인 개념을 정의해보자는 거죠.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는 거죠. 정의할 수가 없어요. 혹시 한정 네. 연구원님은 본인 스스로를 정의할 수 있나요? 한지영이라는 어렵죠. 사람을. 어려워요. 네, 어렵죠. 나를 정의하기도 어려워. 근데 이게 어떻게 정의하는 제가 거지? 저를 정의한다고 하더라도 세간 그 외부에서 저를 정의하는 건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쵸. 다른 사람이 보는 내가 다르고, 그쵸. 내가 아는 내가 다르고, 어떻게 하는, 그래서 정의하기 되게 어려운데, 여기서 이제 철학이 들어가는 거죠. 온톨로지라는 개념을 정의할 때는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문제. 아, 너는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럼 이런 사람이겠네. 아, 이런 문제가 있어? 이런 사람이겠네. 이런 문제가 있어? 이게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을, 그 회사를 정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 원래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 아, 이런 문제가 있으면 넌 이런 모양이겠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정의하는 거예요. 문제를 정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문제를 정의하려고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을 정의할 때 그냥 높이가 얼마고 모양이 얼마고로 정의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의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자체를. 네. 그러니까 이제 정의 자체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은 이게 왜 어렵게 이게 왜 가치가 있냐면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확장성이 엄청납니다. 만약에 어떤 높이 이런 식으로 정의하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는 맞는데 저 회사는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문제로 정의했다고 했잖아요. 문제로 정의하면 모든 회사에 다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확장성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배경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AI가 들어온 거죠. LLM이 나올 줄 몰랐는데 그쵸. LLM이 나와서 이 확장성이 무수히 많이 빨라진 겁니다. 익스포넨셜하게 빠른 속도가 나니까 성장률이 나오고 수익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라는 거를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농담 삼아 이제 설명드리는 게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팔란티어가 문제에 집착하는 이유를 제가 작년에 이제 자주 봤던 티처스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네. 티처스라는 프로그램이 뭐냐면은 조정식 프로그램 선생님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애들한테 이제 어떻게 하면 성적 올라가 이런 거 해요. 그러면 애들이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이 정말 공부를 열심히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애들이야. 그래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성적이 오르는 그런. 근데 그 아이들이 항상 울어요. 어떤 시기가 되면 포인트를 짚어주면 제가 정말 많이 봤는데 저희 딸이랑 네. 항상 울어요. 근데 왜 우냐면은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 때 울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될 때. 선생님이 정확하게 짚어줄 그쵸. 때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아, 내가 별거 아니었구나. 이걸 알게 될 때 운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이 아이는 나의 문제를 안 거예요. 이 아이가 이 아이를 정의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건 뭐냐면 내 키가 얼마고 내 수학 점수가 얼마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나의 문제가 뭔지를 아는 게 이 아이를 제대로 아는 거거든요.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이 아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작은 문제를 아는 거라는 거죠. 팔란티어라는 회사가 미국 정부를 도와줘요. 어떤 기업을 도와줘요. 뭘 알아야 돼요? 이 기업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문제를 알기 위해서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는 거예요. 시작이 문제를 아는 거라는 거죠. 시작이 문제를 아는 거고 그 문제를 아는 것으로부터 정의해 놓은 것을 통해서 AI를 통해서 도와주니까 이게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팔란티어가 이런 철학을 가지고 접근해 왔기 때문에 뭐 중국이 따라올 수 없고 등등 이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제가 아무리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이런 네. 얘기를 이미 많이 하셨고 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와서의 주가가 반응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뭐라고 하는 거냐? 네. 제가 설명하는 거는 그냥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그래 맞는 말인 것 같아. 근데 그게 돼? 그걸 알 수 없잖아요. 그게 돼? 그게 되는 게 이제 나오니까 이제 보이는 거죠. 그게 돼가 눈에 보이니까 사람들이 아 되네. 진짜 되네. 그 눈에 보인다라는 게 실적 숫자로 그렇죠. 나온다라는 거죠. 실적과 숫자로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실적과 숫자로 나오더라도 네.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뭐 성장률이 좋고 수익성이 좋다고 한들 진짜 되는 건지를 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예시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 예시가 AIP라는 행사인데 이 행사는 어떤 행사냐면 AIP. 팔란티어를 AIP. 도입한 회사들이 나와서 네. 와 우리가 이렇게 팔란티어 도입하니까 대박 엄청 좋아졌어요. 이런 얘기를 설명하는 예를 들면 행사예요. 매출과 성장성이 좋아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렇죠. 거예요. 와 팔란티어 도입하니까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느낌인 거죠. 네. 약간 점수가 올라갔어요. 이런 거. 간증하는 느낌? 간절한 네. 느낌인 거죠. 네. 그 행사가 이제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아. 뭐 계속 해요. 그러니까 그 행사를 통해서 팔란티어는 자동적으로 마케팅이 되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줄을 서 있어요. 이미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기업들도 지금 줄을 서 있어요. 네. 뭐 지금 뭐 팔란티어 도입하면은 뭐 매출에 얼마를 막 내야 돼요. 근데도 막 줄을 서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팔란티어 도입하면 문제가 진짜 해결된다는 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줄을 서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에 그 행사에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하이네켄 같은 회사인데 네. 하이네켄 같은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6개월 전에 이 행사에 참석했던 회사예요. 보고 나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도입한 다음에 6개월 만에 나와가지고 진짜 되네요. 6개월 만에. 네. 근데 뭐가 되는데요? 공급망 관리가 싹 돼요. 공급망 관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급망 관리가 진짜 중요하다고. 네. 근데 그게 물론 물리적으로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데이터거든요. 여기에 뭐가 부족해? 아 그래? 실시간으로 결정하는 거죠. 그런 일들을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팔란티어가 데이터를 통해서. 그러니까 접근 방식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중국이 이렇게 따라오면 한번 이렇게 가버릴 수 있는 것이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월그린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제 이 회사가 미국 전역에서 8,500개의 약국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8,500개의 약국을 운영하게 되면은 이제 하루에 900만 명이 오고요. 직원만 22만 명이에요. 그럼 사실은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얼마나 많은 의사결정을 매 순간순간 해야 되겠어요. 잠깐만 이거 어떻게 이거 더 시키냐? 주문 재고 어떻게 맞냐? 수도 없이 많은 근데 이런 것들과 관련된 데이터를 분석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회사예요. 근데 이제 팔란티어를 도입한 거죠. 근데 데이터가 쫙 정리가 돼가지고 이제부터 나오는 하루에 의사결정만 해도 3,800억 번의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팔란티어가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해서 결과를 내놨다는 거죠. 네. 이번에 최근에 나온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현실화되고 있다 보니까 팔란티어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대표님. 되겠습니다. 따라올 수 없는 경쟁력인가요? 왜냐하면 경쟁사들이 충분히 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네.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쵸. 이제 그러면 저 그렇게 대단한 거면 네. 처음부터 시작해야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온톨로지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것이 이렇게 확장성이 있었던 이유는 어떤 한 회사를 이게 도와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있는 모든 회사를 도와주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철학에서부터 시작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해서 그 회사를 정의하겠다라는 그런 접근 방식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하려니까 이제 어려운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물론 다른 회사가 나와서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회사가 없고 아직까지는 그런 회사가 없다는 거는 앞으로는 더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더 많은 회사들이 이 팔란티어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팔란티어는 훨씬 더 강력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갖게 될 거예요.
그리고 팔란티어를 도입하지 않으면 뒤처진다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기업들은 앞다퉈서 팔란티어를 도입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현상이 이제 막 시작되기 시작했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팔란티어는 제국을 만들기 시작했고, 근데 이 제국을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미국의 국익에 너무너무 유리하고 미국이 중국의 패권을 뺏기지 않게 만드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회사다라는 거죠. 거의 유일한 회사다라고도 보세요. 그러니까 해자를 그냥 되게 단단히 구축한 회사로 보면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뭐 LLM의 가치, 네. 뭐 이거는 이제 뭐 AI 진정한 가치는 LLM에 있지 않다. 네. LLM을 통해서 노동력을 바꾸는 거다. 그러니까 회사를 제대로 정의하고 그 회사가 제대로 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 그리고 팔란티어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뭐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딥시크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번에 실적 발표할 때 그 네. 질문이 나왔어요. 중국이 따라올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질문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AI 모델은 점점 상품화되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커머더티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LLM은 그냥 이제 거의 공짜가 돼서 다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추론 비용도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어요. 이거는 추론 비용이 낮아진다는 건 그 팔란티어는 엄청난 호재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LLM이 있기 전에는요, 모든 회사마다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그 비싼 엔지니어 가가지고 붙어서 설명해줘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LLM 때문에 그냥 LLM으로 질문하면 LLM으로 답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그 경쟁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중국과 전쟁 중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은 이미 전쟁을 하고 있다. WTO 가입한 이후로 지적재산권의 최대 규모의 도단이 있었다. 이거는 역사상 가장 큰 도둑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중국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미국은 한가롭게 평화를 얘기하고 있다.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은 그 진짜 AI는 승자 독식이기 때문에 빨리 나가야 되고, 아까 미국을 건드면 뭐 3대를 멸해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그 알렉스 카프가 얘기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워프 스피드인데요. 이게 제조업의 마지막 희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그림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대로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만들겠다라는 거, 완전 다시 만들겠다. 그 과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최대 200배까지 공급 부족을 향상이 되고 있다. 소프트웨어를 도입함으로써.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조업의 OS다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지금 활발하게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이 관점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에서의 앞으로의 향배에 또 다른 어떤 중요한 한 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팔란티어의 주가가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한마디 주실 수 있으세요? 네. 네, 이제 아까 제가 자꾸 제국을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렸던 얘기는 새로운 이코노미를 만든 거고요.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예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비싸요. 비쌀 때는 좀 참아야 되고, 네. 지난번처럼 싸질 때는, 조금이라도 싸질 때는 좀 용기를 내야 되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업사이드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열어놔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열어놔야 네. 된다. 네. 업사이드는 열어놔야 열어놓자. 된다라는 말씀.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기업 중에 하나 팔란티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보여주신 자료는 검색창에 이호석 아카데미라고 검색을 하시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지금 열어두셨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호석 아카데미 대표 이호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